자, 2018년 임용고시 합격 전략 발표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전략 그러면 대단히 좀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이걸 몇 년째 하다 보니까 틀은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중복되는 이야기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번 시험을 분석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어쨌든 조금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넋놓고 듣지 마시고 제가 시험 문제 분석할 때는 접근하는 방법 같은 거, 그 다음에 정답을 써 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시험 준비할 때 그대로 꼭 잘 활용하세요. 합격 전략 그러면은 제 그냥 혼자 생각은 전략이 말고 뭐 있어. 그냥 내 1년 동안 내 수업 열심히 들어. 그러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기 공부 방법이 있을 거고 혼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선생님 강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중간중간 제 강의에 대한 이야기는 PPL처럼 조금 들어갈 거예요. 원래 드라마 봐도 PPL은 좀 용서해 주죠? 자, 먼저 임용고시를 준비하려면은 임용고시가 뭔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적과 싸우는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적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죠. 임용고시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내신을 따기 위해서 학점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약간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어쨌든 이것은 시험이니까. 학교에서 내는 학점을 따는 공부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키기 위한 그런 일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임용은 공부시키기 위한 시험일까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그러니까 얼마나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대강 써내도 출제자가 알아서 점수 주겠지 하는 것은 안 되죠. 학교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학점 같은 경우는 선생님 문제 내놓고 조금 부족해도 얘가 어제 저녁에 술을 많이 처먹었나? 아니 술을 많이 마셨나? 이렇게 해서 조금 점수를 더 줄 수 있어요. 부분 점수 줄 수 있고 뭣도 줄 수 있고. 자, 그런데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합격하려고 막 몰려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떨어뜨릴 궁리를 한다 이거죠. 문제도 가능하면 함정 숨겨놓고 채점을 할 때도 이게 들어가면 가산점, 이게 안 들어가면 깎는 거.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용고시는 나에게 우호적인 시험은 아니다. 내가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 삐끗한 걸 빌미로 떨어뜨릴 수 있는 시험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돼요. 얼마나 정확하게 써내느냐.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써내느냐. 그래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작성 방법에 나와 있어요. 자, 작년부터 이 작성 방법이 분명하게 제시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문제에서 추리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 요구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했는데 채점하는 사람들이 그게 귀찮거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러면은 의논할 것이 많아지죠. 이렇게 쓰는 학생들은 내가 점수를 어떻게 줄 거냐. 이게 어려우니까 아예 작성 방법을 딱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만 따라가면 되겠네.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어떤 범위에서 한정해서 써라 하는 문제가 있고 참조해서 써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범위를 어디까지 쓸 거냐. 이것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기준이 작성 방법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잘 충족시켜준다. 어떻게 하면 나를 떨어뜨릴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다 갖췄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답형 되고 나서 국어학 문제가 상당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학하고 교육학 쪽에 치중하지 국어학은 그다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문제를 보면은 해마다 꼭 한두 문제는 깊숙한 걸 숨기고 있어요. 한두 개를. 그래서 그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쉽다고 해서 그냥 마냥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것은 난 몰라. 이래버리면 그 한 문제 때문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깊숙한 하나가 어디에서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해요. 아주 어렵게 나오면 그냥
구석구석 걸짝걸짝 다 해주겠는데 대체로 쉽게 나오고 어느 한 구석에서 탁 찍어버리거든. 그러면 이건 그냥 틀려도 합격권이다 그러면 좋은데 대부분은 거기서 걸리죠. 그런 것들을 아무 사고 없이 문제점 없이 기술하면 당당하게 합격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선배들 보면 0.1점 가지고 합격이 갈리는 사람들 꽤 많이 보죠.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 0.1점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 그래서 왜 떨어졌니?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냥 순위로 밀렸어요. 0.1점이 아니고 그냥 순위로 밀렸대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폭넓게 기본을 깔고 있으면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출제자가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내야 한다. 이게 이제 임용고시의 기본이에요. 요구 조건을 얼마나 잘 충족시켜 주느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면서부터 임용고시 준비하면서부터 늘 정리하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문제 보면은 이번 문제도 뭐 6문제 나왔죠. 나 몰라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나 알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건 나 배웠지. 써봐.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죠. 다 머릿속에 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써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냥 A4 용지에 다 써라 그러면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단 4줄이거든. 4줄 안에 정확하게 팩트만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부터 계속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는 훈련을 하세요. 4줄에 맞춰서. 어떠한 주제든 내가 4줄에 정리를 해버린다. 4줄에 정리를 해버린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나 그거 알아, 그거 알아.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몰라서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 또 몇 년쯤 공부하게 되면 내가 가르치다가 장수생들은 내가 수업하다가 교과서에 오타만 있어도 금방 지적해요. 이거 틀렸습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많이 안다고. 그런데 왜 떨어져? 왜 떨어질까요?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는 것은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을 때만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형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쓰는데 정확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 방법이 제시가 돼요. 그 2페이지에 보면 작성 방법에서 올해 2교시 12번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은 지에 대한 문제인데 지하고 어하고 둘 관계를 대부분 이제 우리가 종교론을 공부할 때 같이 공부를 해요. 뭐 여기까지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부 조금만 하면 어와 지 차이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는 단순 질문에 쓰이는 거고 지는 확인 질문에 쓰는 거예요. 확인할 때.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 거기에 갔어? 그러면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너 거기에 갔지? 간 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일 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 어기는 확인한다는 말은 안 써주고 있어요. 확인한다는 말은 쏙 빼고 이미 알고 있거나 그러하리라고 생각하는 사실에 대해 말할 때 근데 알고 있는 것을 그 다음 단계 공부한 사람은 이제 거기까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걸 써주라는 거예요. 확인한다는 거. 자, 관련지어 설명을 해라. 이 내용이 들어가고 확인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과 리을은 디귿과 대조해서 설명해라. 반드시 대조해라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은 뭐 기억을 니은과 대조해야 되는데 뭐 엉뚱하게 리을이나 디귿과 대조했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짐 싸들고 원래 나가야 돼. 자,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데 그러면은 난이도를 이게 영역하고 난이도를 분석해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으로는 다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2개죠. 기입형하고 서술형. 국어학은 논술형은 그다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국어학만 논술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번에는 문학하고 교육학하고 같이 엮여졌죠. 작년에는 문학만 이렇게 나왔어요. 재작년에는 교육학이 나왔는데 국어가 살짝 들어갔어요. 근데 국어에서 뭐 어려운 지식이 아니니까 국어학이 논술의 주가 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논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지식을 묻는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서술형 문제는 어쨌든 서술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기평은 비교적 단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영역을 보면은 작년에는 중세가 조금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학교역 전력 발표할 때 중세가 올해 적게 나왔으니까 내년에 분명히 중세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거다. 이거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죠. 그렇게 예측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중세가 한 문제 더 나오고 현대가 네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의문론이 좀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의문론이 내년에 조금 더 나올 거다. 그랬으니까 한 문제 더 나왔죠. 그래서 의문론 두 문제, 형태통사론 네 문제. 그런데 쭉 경향을 한번 보세요.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의미론하고 어문 규정을 보면 의미론은 2014년도에 하나 간단하게 나오고 그 뒤에 지금 3년 동안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어문 규정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자, 어떤 걸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의미론이 내년쯤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계속 쉬었으니까 출제자들이 이거 다 경향 보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의미론 체면이 있는데 얘 서운하지 않게 하려면 한 문제 내줘야 돼. 분명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통사론쯤에서 한 문제 가겠죠. 근데 어문 규정은 이것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어학에서 상당히 변방이죠. 그래서 객관식일 때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어문 규정이 뭐 심심치 않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안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내년에도 안 나오겠지 하고 던져버리면 그럼 불안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어문 규정은 나와도 깊이 있게는 안 나올 거다. 그리고 나온다면 의문론하고 섞여 나올 거다. 그러면은 의문론을 하면서 의문과 연결되는 그 정도의 어문 규정. 그래서 어문 규정은 기본적인 그런 수준으로 하고 또 의미론도 아주 깊이 있는 문제는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미론, 어문 규정은 전체적으로 기본 지식을 닦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 심화된 문제는 나오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만약 안 해도 된다 이랬다가 내년에 나오면 이제 맞아 죽는 거지. 자, 그러니까 절대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기본은 깔아야 된다. 기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거냐. 이제 국악 전체를 조망하면서 전체로 봐야 된다. 기본기를 다지는 거. 기본기. 자, 기본기를 다지는 것은 자, PPL 제 1, 2월 강의예요. 자, 1월, 2월은 제가 이제 단기 완성 현대국어, 중세국어 해서 1, 2월 달에 그냥 쫙 훑어버려요. 의문론에서부터 형태론, 통사론, 어문 규정, 의미론, 화용론까지 현대국어. 그 다음에 중세국어 훈민정음에서 훈민정음은 의문론 분야가 많지만은 훈민정음은 따로 떼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훈민정음만 나온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훈민정음, 그 다음에 의문, 형태, 통사, 그 다음에 국어사에서 중세국어, 근대국어 이렇게 쫙 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용도 참가를 부분 발췌독을 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예문들을 미리 접하게 한번 만들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이 기본기를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1월 달 공부할 때 막 욕심이 앞서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그러거든. 선생님,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언제 만들면 좋죠? 서브노트를 언제 만들어야 될까요? 전체적인 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브노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단권화, 뭐 한권화 그러는데 단권화를 하려면은 전체적인 틀을 갖추고 기본적인 뼈대를 자기가 작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부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망하는 능력도 안 생겼는데 책을 단권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를 닦는다. 1, 2월 정도만 하면 기입형 문제는 그냥 풀 수 있어요. 기입형 문제는 심화해서 나오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1, 2월 강의를 들으면은 기입형 문제를 웬만큼 다 풀고 옛날 시험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자, 기본 개념을 1, 2월 달에 잘 정리를 해놓는다. 제일 좋은 건 제 강의를 듣는 거고, 자, 혼자 한다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 문법서를 봐야 돼요. 학교 문법서가 지금 출판사가 크게 4개가 나와가지고 미래인이나 천재나 신사고나 이렇게 있죠. 신사고인가? 어쨌든 한 4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지학사. 얘네들 걸 먼저 보지 말고 7차 문법 교과서를 먼저 보세요. 7차 문법 교과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검인정 교과서를 보세요. 검인정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면 기본이 갖춰진 거예요.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문제 내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 탐구학습 문제를 응용 변형시켜요. 거기서 문제를 내면 아주 벗어났단 말을 듣지 않거든. 근데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탐구학습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문법에서 7자 문법 교과서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표준국어 문법론, 우리말 문법론 이렇게 가야 돼요. 학교 문법론, 문법교육과 문법교육 이 문제, 이 책들. 그러니까 순서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문법에서부터 우리말 문법과 학교 문법론 쪽으로 확대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나를 하면 나머지 쉬운 것은 저절로 되겠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문법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쉬운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그래서 뭐 품사라든지 문장 성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의 종류라든지 거기에 쓰이는 연결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눈 딱 감으면 머릿속에 그냥 절절절절 흘러갈 수 있게 기본적인 사항을 완벽하게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붙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2017년 올해 문제 전공 A 두 번째 시간에서 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입형 문제인데, 자, 파생어와 합성어 문제예요. 파생어와 합성어 문제. 이건 형태론에서 아마 빈도수가 제일 높은 부분에 속할 거예요. 계속 나왔는데도 약간 변주돼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보면은 이제 나무꾼, 주먹질, 믿음, 넓이 그러면은 앞에 것은 파생어죠. 나무꾼 전미사 붙었으니까 파생어. 밤나무. 이것은 밤과 나무. 이것은 합성어. 자, 이것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보면 되도록, 갖은, 다른. 다른. 자, 이것은 이런 파생법이나 합성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학생이 3은 파생어도 아닌 것 같고 합성어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맞아요. 드물긴 하지만 파생 합성법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다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3처럼 용언에 무엇이었던 것이 이것만 보면 들어갈 말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얼핏 답을 찾기가 어렵게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나와요. 이전에는 문제가 뭐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기억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2번 나오고 또 니은도 2번 나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그냥 한 번씩만 나왔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이게 2번 나온 것도 있고 한 번 나온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만한 거. 용언에 무엇이었던 것이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의 얘들은 용언에 무엇이었을 때와 새로운 단어가 된 후에 무엇이 바뀌었다. 자, 이게 이제 힌트가 되는 거죠. 자, 용언의 활용형이었을 때. 자, 기억은 활용형이라는 거예요. 자, 활용형이었을 때는 자, 되다에 어미 도록이 붙은 거죠. 도록이. 갖다에, 갖은 그랬을 때는 갖다에 관형사함이 은이 붙은 거죠.
다르다의 관형사형이 니은이 붙은 거죠. 이것들은 모두 동사 어간에 어미가 붙은 활용이죠. 자, 그리고 활용이라는 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새로운 단어가 된 후에 무엇이 바뀌었다. 자, 그럼 바뀐 게 뭘까요? 바뀐 게 새로운 낱말이 되었으니까 품사가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니은은 품사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작년에도 답에 품사라는 게 하나 들어갔어요. 우리가 품사, 문장 성분, 활용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개념 중의 개념이죠. 문법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지만 자신 있게 쓰려면은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차이점을 얼른 찾아내기 어렵다. 오래 생각하면 찾아내겠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죠.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죠. 자, 그래서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금방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되도록 그러면 품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되다 동사에서 부사로 바뀌는 거죠. 갖다 그러면 뭘 갖는다 동사에서 갖은 관형사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그러면 다르다. 자, 형용사에서 관형사로 바뀌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음은 대명사 누구, 무엇, 어디, 언제의 의미적 특성을 이해한다를 학습 목표로 하는 수업 장면이다. 자, 이것은 대명사 중에서 대명사를 여러 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는 미지칭 대명사하고 부정칭 대명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품사를 공부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미지칭 대명사는 모른다는 거죠. 부정칭 대명사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대명사들이 어떤 때는 부정칭으로 해석되고 어떤 때는 미지칭으로 해석돼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얘네들이 형태는 하나인데 의미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구별하지 말자. 미지칭이 부정칭이 구별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좋겠죠. 공부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우 더 공부 안 해도 돼. 던지면 좋을 텐데 아니거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잖아. 이 사람은 구별하자는 거죠. 구별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중의적이라는 거죠. 자, 저 사람은 누구니?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모르는 거죠. 미지칭이죠. 자, 오늘 낮에 누구 좀 만나야 해. 자, 누구를 좀 만나. 정해지지 않았죠. 누구를 만나니? 누구. 그럴 때는 미칭이지만 누구 좀 만나. 그랬을 때는 부정칭이 돼버리는 거죠.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진이가 지금 그것을 잘 설명하니까 교사가 잘 말했어요. 자, 그러면 교사가 다시 동현아, 너 요즘 누구 좋아하니? 이럴 때 누구가 부정칭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미지칭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떨 때 그럴까요? 이럴 때는 미지칭과 부정칭이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자, 누구 좋아하니? 누구? 그럴 때는 모르는 거죠. 누군지 내가 몰라. 아, 걔가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미지칭이죠? 근데 너 누구 좋아하니? 그러면 얘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좋아하다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자, 그러니까 억양에 따라서 누구 좋아하니? 미지칭. 누구 좋아하니? 그러면 부정칭. 달라지죠. 자, 대명사가 이렇게 대명사가 상황에 따라서 또는 억양, 환경에 따라서 부정칭으로 해석되고 미지칭으로 해석된다. 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조금만 하면 다 풀 수 있는데 문제는 조금 더 들어가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죠. 자, 기본적인 개념과 개념의 확장, 활용. 자, 다시 PPL. 제가 1, 2월에 기본적인 강의를 하고 3월부터 6월까지는 확장된 심화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 제일 많이 듣는 강의가 일요일 강의더라고. 내가 제일
아끼는 강의는 3월에서 6월 강의거든. 그래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1, 2월 달에 다 강의를 할 수 없어요. 이건 기본적인 개념을 빨리 쫙 쳐줘서 틀을 갖추는 강의이기 때문에 심화된 강의를 하기 어려워요. 1, 2월은.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2배로 심화시키는 게 3월에서 6월 강의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4개월 동안 진행되죠. 여기서는 각각 다른 견해들을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해요. 이번에도 그게 나왔죠. 저 뒤에 전공 B 6번 문제인데 탈락으로 볼 거냐 교체로 볼 거냐. 이것을 보통은 고영은 선생님은 교체로 이렇게 봐요. 그런데 허웅 선생님은 이것을 탈락으로 보거든.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을 때 이 둘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화된 문제를 접근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건 가르치는 사람 욕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심화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1, 2월 강의 듣는 학생이 제발 3, 4월 강의 열심히 듣고 심화된까지 나가라 그러는데 1, 2월 강의 들으면서 이 정도 됐어.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1, 2월 강의 조금 못해야 될까 봐. 자, 어쨌든 심화해서 하나의 이론이 있을 때 다른 이론들 이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서브노트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다고 해서 꼭 들어야 돼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서로 다른 이론이 있을 때는 비교해 가면서 심화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 니가 여러분들 이제 문법 공부하다 보면 연결 어미를 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은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이 이럴 때 이 원래 은이었는데 이게 탈락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원래 니인데 의가 첨가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마다 어떤 경우는 탈락이 더 경제적이야. 어떤 경우는 첨가가 더 경제적이야. 여기서는 지금 뭐가 더 경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탈락이 더 경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근거를 정결어미 니하고 연결시켜서 정결어미에는 이 의가 첨가되지 않는데 연결어미에는 의가 첨가된다. 똑같은 니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애초에 정결어미는 니였고 연결어미는 은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연결어미 은이가 자음 뒤에서는 그대로 쓰이고 뒤에 앞에 모음이 연결될 때는 의가 탈락하는 거다. 원래 은이었는데 자 그래서 여기 조건이 보면은 자음일 때 하고 모음일 때 그걸 써주라는 거예요. 자음일 때는 탈락하지 않고 모음일 때는 탈락한다. 그런데 리을 받침일 때는 하나 더 넣었죠. 리을 받침일 때도 의가 탈락해요. 그걸 하나 더 써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리을에 대한 조금 더 심화된 지식이 없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자, 여기서 아니 분이 할 때는 알다에 정결음이 니가 오면은 이 리을이 탈락돼서 아니 이렇게 돼요. 불다에 니가 오면은 리을이 탈락돼서 부니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연결음에서는 알다에 니가 붙어가지고 이것이 아니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리을 뒤에서도 의가 탈락이 되고, 자, 의가 탈락이 되면 이 오기 전에 이 니, 의가 탈락된 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니은 앞에서 리을이 탈락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탈락하는 것이 더 설명력이 있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써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모든 학자들이 왜 탈락으로 보지 않고 첨가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런데 다른 연결음인까지 막 들어오면 탈락이 꼭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버려요. 자, 똑같이 알 그랬을 때 묘도 음묘예요. 음묘. 그런데 이럴 때는 그냥 음만 탈락되고 리을은 탈락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냥 첨가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서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이 알 다음에 모음 의가 탈락되고 다시 이 니은 앞에서 리을이 탈락되는 거다. 이 과정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의문원적으로 보면은 이 리을은 모음성이 강한 자음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기본에서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음과 모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자음은 나올 때 방해를 많이 받는 거죠. 모음은 나올 때 방해를 안 받는 거죠. 리을은 자음으로 보면 배신자야. 다른 놈은 다 방해를 많이 받는데 리을은 나올 때 방해를 아주 적게 받아요. 거의 모음처럼 잘 안 받아. 그러니까 모음성이 강한 자음이에요. 알은. 그래서 모음성이 강하니까 이 모음 앞에서는 의가 탈락하는데 이 리을이 자음이지만 모음적인 성격이 강해서 의가 탈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결음이 니은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했을 때 연결음에서는 이 의가 리을 뒤에서 탈락하고 그 다음에 니은 앞에서 다시 리을이 탈락하는 거다. 그렇게 써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건을 보세요. 이유는 이와 비교해서 설명할 것. 정결음이하고 다른 점이죠. 정결음이는 니 앞에서 바로 리을이 탈락하는데 연결음에서는 의가 먼저 리을 뒤에서 탈락하고 다시 리을이 니은 앞에서 탈락한다. 이렇게 써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공 A12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처음 시험 보는 학생이 전화를 했어요. 이 부분을 알기는 알겠는데 정리하기가 좀 어렵더라. 이 12번 문제를 그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은 이익섭 선생이 쓴 국어 문법론의 예문까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문제 이와 예문, 이 똑같은 예문을 내가 제시해 줬거든. 그래서 아니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가는데 왜 정리하기가 어려워? 그 말이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시험 막 보고 왔는데 막 그러면 더 열받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안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 지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다. 이것은 기본 지식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문을 보고 어와의 차이점을 기술해 주는 것, 그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문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것은 국어 문법론 강의에서. 자, 상대에게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말하고 나서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몰랐지? 영영 뭐 이런 거예요. 몰랐지? 근데 요건 몰랐어? 이렇게는 안 되죠. 자, 이거 부자연스러워요. 또 내일 소풍 가는지 여부를 몰라서는 단순 질문. 내일 소풍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가는 거지 안 가는 거지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내일 소풍 가는 거지 라고 하든지 내일 소풍 안 가는 거지 이렇게 확인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확인하는 거. 왜냐하면 내일 소풍 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든지 또는 안 가는 것을 알고 있든지 그랬을 때야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건 몰랐어 이렇게 말하면 나만 알고 있고 너는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알지만 너는 몰라.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요건 몰랐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몰랐어. 이렇게 묻진 않죠. 네가 모르다는 것을 나는 알아.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 질문이 아니고 그냥 네가 몰랐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단언에 가까운 거예요.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내용은 단언이에요. 너 몰랐어. 몰랐지? 이런 거예요. 자, 그 차이점 알겠어요? 이게 의문이냐 아니면 확인하는 단언에 가까운 의문이냐. 단언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내일 소풍 가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몰라서 단순 질문일 때는 반드시 어가 들어가야 돼요.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확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현대국어도 그렇고 중세국어도 그렇고 여러분 국어학을 공부할 때는 예문과 동떨어진 이론은 안 돼요. 어떤 이론이 있으면 반드시 예문과 함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문법 교과서 보면은 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왜 그렇게 많은 예문을 쓸까요? 똑같은 이론이라도 어떤 예문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문과 함께 또 현대국어는 예문을 해석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세국어는 더 그렇죠. 근데 작년이나 올해나 예문이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독해 능력만 있어도 풀 수 있는 건데 한때는 독해가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지문이 제시된 적도 있어요. 객관식일 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가르침 입장에서는 그런 예문까지 같이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쩔지 모르니까 예문이 어려운 게 나와서 당나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국어를 공부할 때는 꼭 어려운 예문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현대국어는 예문을 해석하는 능력을 같이 길러가세요. 자, 전공 A 4번 문제 중세국어 선언말음이 오우. 아까 형태로운 문제처럼 오우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아주 단골 중에 단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보면은 이걸 화자 표시의 선언말음이 대상 표시의 선언말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자 표시, 그 다음에 대상 표시. 그런데 이제 이전에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론하고 그냥 이 둘 묶들어 가지고 의도법으로 해석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가 같이 제시된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단순히 화자 표시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화자를 표시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두 가지가 나오죠. 자, 교사가 첫째는 주어가 화자 자신임을 나타내거나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기능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를 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할 때는 화자 표시의 오, 그 다음에 이게 의도법으로 쓰였을 때의 경우 이거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 표시. 자, 대상 표시일 때는 이게 목적어일 때나 부사어일 때나 어떨 때는 동적 명사일 때나 다 나타나죠. 근데 아주 핵심적인 경우는 언제예요? 목적어죠. 자, 목적어, 부사어, 그 다음에 동적 명사 이렇게 쓰일 때 나오지만 주어일 경우에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주어. 그리고 여기서는 목적어하고 주어만 대비를 시켜놨어요. 자, 그래서 밑에 학생 이야기부터 봅시다. 관형사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관형사절 안에서 자 이걸 보면서 이것은 관형절 하지 않고 관형사절 그랬네. 이 정도까지 차이를 알 수 있으면 공부 상당히 많이 한 학생이에요. 7차에서는 그냥 관형사절 하지 않거든. 관형절 그래요. 근데 여기서 관형사절 그랬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낸 사람이 학교 문법에
이 관형절이라는 용어를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반드시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자, 여기서 관형사 절 안에서 목적어로 기능하는 경우에, 자, 기억은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오가 사용되어 있고 이 비처럼 주어로 사용되는 기능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에서 우전왕이 맹가론 금상을 상에 싯잡아 가더니, 자, 여기서 맹가론 했을 때 맹갈다에 오가 들어간 거죠. 맹갈 오 플러스 관형사용이 니은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맹가론. 자, 오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지은 했을 때는 왕이 죄 지은 각시를, 죄 지은 각시를 그 모진 놈에게 보내요. 모진 놈에게 보내요. 여기서 지으는 짓다에 은이 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가 안 들어갔죠. 그래서 각시가 죄를 짓다. 꾸미고 있는 각시가 주어예요. 근데 맹가론 금상, 금상을 만들다. 목적어라는 거죠. 자, 그 차이. 자, 이것은 뭐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 최소한 여기 2의 A, B 지문은 독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공 B의 6번 문제. 이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 이게 바로 마지막 숨어있는 낚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 문제를 보면서 아, 이걸 잘 써야 내가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썼다면 합격이에요. 여기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탈락으로 보는 경우, 탈락이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 탈락이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그럼 탈락이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는 뭘까요? 탈락이 아니라 교체라는 거예요. 교체. 자, 공부를 조금 깊게 해야 될 이유를 이 문제가 제시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살어늘 그랬을 때 이것이 살거늘, 원래 이건데 이것이 살어늘. 그러면 이 기억이 자, 이렇게만 써도 이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아직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것은 유성 후두 마찰음이에요. 자, 이것은 유성 연국의 파열음이죠. 종류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살거늘 리을 뒤에서 이 유성 연국의 파열음이 이 더 약화돼 가지고 유성 후두 마찰음이 됐어요.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표준 중세구 문법론에서 또는 이기문 선생이나 안병현 선생은 이렇게 마찰음으로 교체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허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옛말본에서 이것이 탈락된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거늘이 이렇게 어늘로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이 쥐가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견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쥐가 탈락되는 경우, 두 가지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심화시켜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탈락으로 해석했을 때 설명해라라는 걸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심화시켜 공부한 학생은 결국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심화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또 어느 부분에서 심화돼서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는 것, 유성후두 마찰음으로 변했다, 아니면 탈락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전에 이 화자 표시하고 의도법하고 두 개가 나왔듯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니까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걸 제시하기보다는 논쟁점이 되는 것들을 살짝 섞어놔서 학생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지금 공부를 했나 안 했나 그것을 보는 거죠.
간 보는 거예요. 간철수도 아닌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전자는 모래의 이형을,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은 물론 알겠지만 이걸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G 다음에 이게 하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유성 영국의 파렴 그랬죠. 이것은 유성 연국의 마찰음이에요. 연국의 마찰음을 이렇게 표시해요. 이건 후두 마찰음. 그러니까 후두 마찰음 가기 전에 마찰의 단계를 거쳐서 후두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 이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이 이렇게 됐다 말하는데 중간 단계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기문 선생은 반드시 이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줘요. 자, 어쨌든 이걸 이제 문제를 볼 때 두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표기법을 언급할 것. 이건 쉬워요. 아주 기초적인 거죠. 내 어미난 물을 먹으면 매반 불이 다회야. 네 어미는 물을 먹으면 아주 매운 불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을 먹으면 매운 불이 돼. 자, 이 표기법은 어떤 표기법이에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표기법을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그러죠. 뜻을 밝혀 적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형태 음소적 표기. 여기는 음소적 표기예요. 자, 음소적 표기법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를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딱 정리를 해 나갈 때, 자, 첫 번째는 음소적 표기를,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핵심어예요. 채점하는 사람들은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이거 분명히 볼 거예요. 자, 언급할 것. 그 다음에 기억의 관점에서 이래서 탈락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이유를 참고하여 밝힐 것. 이 일을 참고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써주라 이런 거죠. 이의 경우만 언급할 것. 작년에 문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시된 예만 활용할 것. 이런 경우가 있었고 여기처럼 참고할 것.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써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래서 탈락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이유를, 자, 살어늘 그러면은 자, 살어늘하고 그 다음에 사라 뒤에 이건 살다의 아가 연결됐을 때 이 모음이 연결되면 바로 음소적 표기법에 의해서 사라가 되죠. 자, 그런데 만일 이것이 음소적 표기법에 따른다면은 어떻게 돼요? 살어늘 해야 되는 건데 살언을 하지 않고 살언을 쓴 것은 이 이응이 발음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응이 음가를 가지고 있어서 음절의 경계를 지키고 있었다. 자, 꼭 들어갈 말이 뭐예요? 이거 이응은 음가를 가지고 있어서 음절 경계를 지키고 있었다. 음가가 없을 때는 음절 경계가 지켜지지 않죠. 사라라고 연철돼 버려요. 연음돼 버려요. 그런데 음가가 있기 때문에 음절 경계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해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준 중세국 문법론을 공부하면 이건 얼마든지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두 번째가 나왔어. 니은의 관점에서 이래서 탈락이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이유를 3과 비교해서 밝힐 것. 자, 탈락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보건을, 자, 모음 뒤에서는 거늘로 실현이 되는데 이 받침 뒤에서 알거늘 할 것이 알어늘 이렇게 되는 것은, 그래서 리을 뒤에서 기억이
탈락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3과 비교해서 똑같이 건을, 고인데 건을과 고가 리을 받침 뒤에서 살다, 어간, 아니 릴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기억이 탈락된 거다. 언을, 오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끝내면은 문제가 아니죠. 마지막 문제 보세요. 니은의 관점에서 이를 위한 표기 규칙을, 자, 이를 위한 표기 규칙 탈락. 이를 참고하여 기술할 것. 여기서 이를 위한 표기 규칙 탈락이라고 하는데 얘가 왜 탈락이 안 되고, 아니 연철이 안 되고 살언을 이렇게 돼 있느냐. 표기 규칙을 써라 이런 이야기예요. 내 생각에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이것은 예외적으로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막 써버렸을 것 같아. 예외로만 말해버리면 안 돼요. 일반적인 표기법 외에 예외적인 표기 규칙이 있어요. 그 표기 규칙을 써내라는 거죠. 자, 이 건을은 모음 뒤에서도 보건을 이렇게 하지만 리을이 아닌 그냥 자음 뒤에서는 잡건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음 받침 뒤에서 탈락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리을 뒤에서 탈락됐다. 여기까지 써주면 조금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 이걸 참고해라 그랬으니까 리을 뒤에서도 탈락이 됐지만 또 어디에 탈락이 돼요? 서술격 조사나 서술격 조사. 이것은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참고하면 리을 뒤에서 탈락되는 규칙이 있었다라고 말해야 되지만 이것을 참고를 하면은 리을 뒤에서 또 서술격 조사 뒤에서 또 반모음 이 뒤에서 기억이 탈락됐다. 이게 표기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 안 해놓은 사람들은 여기서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뭐 거시건을 그러면 시건을 그러면 거시다죠. 이것은 거시언을 이렇게 썼어요. 부이건을 그러면 반모음이죠. 그러면은 비 또는 보이 언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반모음 이 뒤에서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 기억이 탈락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갈외언을, 뭐 갈외건을 용배창가 보면 가로에다가 나오죠. 괴롭히다. 그래서 갈외건을이 아니고 갈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언을 이렇게 쓰거든. 자,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죠. 자, 중세 공부할 때 어쨌든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지만 합격을 향해서 나간다 그러면은 조금 한 걸음 더 심화시켜서 가야 되고 서로 의견이 다른 그런 쟁점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파고들어야 돼요. 조금 더 파고들어서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비교해가면서 해야 돼요. 자, 마지막 논리적인 서술 능력을 기른다. 이거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예요. 정리하는 훈련.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임용고시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어요. 임용고시의 성격을 이제 조금 알 수 있겠나요? 고개를 많이 끄덕여 줘야지. 목 아프도록 했는데 이러면은 자,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도 자, 저걸 알면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이제 이걸 가르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1, 2월 달은 막 의욕적으로 이렇게 달려들던 학생들이 3, 4월 되면은 느슨하게 되고 온갖 핑계거리가 많이 생기는 걸 봐요. 여러분들 처음에 한번 마음을 딱 먹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1년을 끌고 갈 건가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12월 초까지 가면은 성공이고 중간에 흔들려 버리면 힘들어져요. 많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그걸 얼마나 이제 잘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그 차이예요. 자,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다 합격해서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자, 제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원영입니다. 어, 2시부터 설명회가 시작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루해 하실 것도 같고 좀 짤막하게 핵심만 간추려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막 50분 가고 1시간 반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요. 오늘 이 설명회에 오신 목적이 올해 시험을 치른 이후에 시험의 출제 경향을 좀 알고 싶다,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출 문제 해설 강의라든가 또 기출의 전체적인 논점은 다루진 않습니다. 설명회의 참여한 목적, 그리고 제가 설명회에서 강의해야 할 사항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해야 할 일들. 오늘 집에 가셔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12월 말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 학습 방법, 임용고사 또 임용시험의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임용고사를 치른 이후에 항상 이렇게 임용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 들리는 말들이 꼭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과연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이었던가? 이거 하나고, 두 번째로는 학원을 1년 동안 다녔는데 다녀야 했었던가? 이 두 가지가 항상 시험 어떤 문제, 어떤 기출문제 문제 형태이든 간에 꼭 그런 소리가 해년마다 나와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뭐 체감 난이도가 높다, 낮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학원 설명회에 오셨다면 학원 강의를 필요로 하실 것 같다. 맞나요? 혼자서 공부하기가 힘든 부분에 대한 어떤 도움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학습 방법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임용고사의 성격 부분인데 현재 임용고사는 2차례 정도가 바뀌었죠. 2009학년도에 객관식 체제에서 14학년도에 이제 서답형 체제로 2차례 정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바뀌더라도 기본적으로 임용고사의 성격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쪽 부분에서 임용고사의 성격에 대해서 그 임용 출제기관이 발표했던 자료에서 근거에서 몇 가지를 살피되 가장 중요한 건 까맣게 밑줄쳐놨어요. 보시면 개념 및 이론에 대한 이해력, 이론에 대한 비판력, 창의적 적용력을 골고루 평가하고자 한다는 거고요.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이쪽에 문제 접근하고 자료를 이용하면서 응답을 구성하는 등의 모든 과정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지식과 이론의 적용, 분석과 비판, 창의 등 확산적 사고 능력에 초점을 두고 출제를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은 다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하실 점은 뭐냐면, 작년에 일부 이제 보였던 바, 그리고 이제 올해에 전면적으로 이제 확대된 출제의 방향성, 그 방향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제일 마지막 그 밑줄 쳐진 부분에서 지식과 이론에 무엇을, 어떤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냐면 적용 능력. 이 부분. 그 다음
분석과 비판할 때 이 분석 능력, 이 두 가지가 현행 임용고사에서 가장 중시되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한 이 자료는 원래 이제 2009학년도 객관식 문항 체제를 도입할 때에 이제 발표됐던 자료이긴 하지만 작년하고 올해의 시험을 한번 치러보고 나서 원래 이제 서답형 체제는 이제 4년간 치러졌는데 작년에 조금, 그다음에 올해는 전면적으로 확대된 바에 의하면 일단은 적용 능력과 분석 능력이 많이 요구돼요. 적용과 분석.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적용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그 지식 또는 그 지식에서 요구되는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죠. 그렇죠?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해 안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암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암기를 통한 이해가 됐던 이해를 통한 암기가 됐던 암기와 이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셨냐면 암기 혹은 이해 여기에서만 끝났단 말이에요. 처음에 2014학년도 서답형 체제에서는 이해와 암기만으로도 적어도 커버가 대응이 가능했었어요. 또 작년에 기입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읽자마자 그냥 답이 나오는 이걸 이제 저는 자동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읽자마자 그냥 10초 안에 기입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적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시험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바탕으로 하되 이걸 자료에 적용해서 너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이 사례를 해석할 수 있는가? 또 이 작품을 주어진 조건 내에 분석할 수 있는가? 송수곤의 산문에 기대어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또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읽어봤는데 할지라도 그렇다면 이런 방향으로 한번 읽어봐. 이런 식으로 단순한 지식의 이해와 암기를 좀 넘어서서 적용과 그 다음 도구를 주어지고서 분석을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용과 분석을 요구한단 말은 사실은 수능 시험에서 이와 같은 적용과 분석 능력을 많이 요구하죠. 너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조건대로만 한번 해석해봐 라고 하는 것들인데 지금 올해 그 시험을 한번 보니까 그냥 한번 훑어보니까 이제는 이 방향성이 설정들이 맞겠구나. 적용과 분석을 많이 요구하겠구나. 그래서 오늘부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할 일은 뭐냐면 일단 첫째는 적용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도구는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암기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수업의 주차를 진행해 나가면서 자동화되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암기됐다 또는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느낄 거예요. 그 시기가 어느 정도냐면 2월 말 경에 또는 이제 3월 초순 경에 보면 같은 내용들이나 개념들이나 지식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복 속에서 이런 내용은 내가 알고는 있구나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알고 있는 그 개념과 지식을 주어진 조건 내에서 이제 적용하거나 또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 분석할 것을 이제 요구되죠. 그래서 그렇게 1, 2월 달에 이해와 암기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사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현재 시험의 출제 방향은 어떤 출제 방향이다? 적용과 분석을 요구한다. 마치 수능처럼. 근데 수능은 객관식 선다형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지 안에서 고르기만 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선택지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만들기 위한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적용과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암기와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암기와 이해가 없는 적용과 분석은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또 이해와 암기로서만 끝나는 임용 시험은 임용 공부는 이거는 이번 시험을 필두로 해서 이제 뭐 적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합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적용 능력 및 분석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저는 이제 자동화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자동화란 일종의 내면화 되는 거예요. 내면화라고 하는 개념은 바깥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듦이라는 의미죠. 아무리 학원 강사나 학원 교재에 좋은 말들이 다 있더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을 만드는 것. 그 내 것을 만드는 자동화되는 수준의 내면화 작업을 1월, 2월 달에 하셔야 돼요. 1월, 2월 달에 자동화, 내면화, 개념에 대한 이해, 개념의 암기. 이해하셨죠? 그래서 처음 접한 생소한 이론적인 지식과 그 네모 박스 쳐진 부분에서 학술 개념어를 낯익게 만들고 영역별 주요 내용에 대한 인출, 이런 것들을 1, 2월 달에 여러분들 시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개념이 낯익게 되는, 또 막연했던 해당 과목의 내용이 무엇인지 감을 잡는 게 1, 2월의 학습 목표예요. 이해하셨죠? 요 해당 학습 목표를 넘어서서 나는 적용 능력과 분석 능력을 좀 키우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도 참아주시란 말이에요. 일단 뭔가 도구가 필요하니까.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면화를 위한 적용과 분석인데, 좀 추상적일 것 같아서 예를 들어드리면 3쪽에 이렇게 손가락 표시 첫 번째 적용과 분석 연습, 거기에서 제 수업에서는 항상 제 수업이 먼저죠. 어차피 여러분들의 학원 강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궁금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1, 2월 수업을 기본 이론반이라고 일단 했고, 이 기본 이론반 수업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1주차 수업을 하게 되면 그 1주차 수업에서 그 화법이든 작문이든 독서든 그 이론적인 지식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내면화하기까지 이해도 시키고 또 중요한 핵심 개념을 암기하도록 요구를 해요. 그럼 이제 다음 주차에 여러분들이 오시죠? 그럼 바로 수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5분 정도 형성평가를 봐요. 시험을 봐요, 시험을. 그 전주차에 했었던 시험. 근데 그 전주차에 배웠던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한 문장 주어지고 나서 가로를 치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이렇게 하면 이거는 너가 얼마나 암기하고 있느냐를 측정한 것이지 적용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성평가 때는 그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적용하도록 사례가 나와요. 사례가. 다음은 철수와 영희의 대화의 담화 상황이다. 이 대화의 담화 상황 속에서 조건이 이제 주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개념을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형성평가 문제를 많게는 3문제. 왜냐하면 15분 안에 풀어야 할 내용들이 그렇게 뭐 많지는 못하거든요. 지문을 읽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문을 이제 이전 주차에 수업했던 내용을 그 지문에 적용하는 연습을 형성평가를 1월부터 해요. 1, 2월도. 근데 1, 2월 달의 형성평가는 주로 이전 주차 수업에서 학습했던 개념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면 3, 4월이나 5, 6월 달의 수업은 예를 들면 3, 4월에는 교육과정, 5, 6월은 교과서 반이라고 해서 이제 반의 성격들이 좀 다른데 3, 4월에는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용어를 또 사례에 적용하든가 또 5, 6월 달에 교과서 반 수업에서는 이전 주차 수업에서 배웠던 교과서의 지문을 변형시켜서 왜냐하면 교과서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문제로 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이걸 약간 임용고사 수준으로 변형을 시켜서 형성평가의 성격마저도 각 주차별로 좀 다르게 갈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여러분들이 내면화했던 것을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시킬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에 마찬가지로 이전 주차 수업에서 작품을 배웠더라 할지라도 형성평가에서 작품 안에서 외웠던 것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조건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해석하라, 분석하라 하는 그런 형성평가나 또는 하프목으로 실시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적용 및 그다음에 분석 연습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쪽의 밑에 제일 하단 부분에 문학교육론, 작품론 및 문학사 공부 방법 부분에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이때 이제 첫째 개론서, 둘째 강사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짜집기한 작품의 핵심 정리, 셋째 교과서 활용.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제가 교과서 활용에 까맣게 밑줄 쳐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문학 공부는 공부 방법에 왕도가 없다고 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 막연해. 또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작품을 봐야 할 것인지도 너무 막연해서 문학 공부의 방법론을 추천해달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현재 작년하고 이제 금년 시험에 국한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이 작년하고 금년에 임용시험의 문학은 거의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완벽하게 좀 대비만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말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좀 요구를 만약 억지스럽게 만약 한다면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교과서 한두 종 종류는 좀 골라서 그것이 1월 달이 됐건 3월 달이 됐건 5, 6월 달이 됐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문학 교과서 한 권 정도는 그냥, 왜냐하면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학습활동 자체가 이 작품을 이러한 방향으로 해석하세요, 분석하세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학 교과서의 학습활동의 답안을 스스로 한번 마련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광수의 무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무정에 대한 학습활동이 요구한 학습활동대로 내가 답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건 1월부터 해도 좋아요. 다만 이제 제 수업에서는 5, 6월 달에 문학 교과서반이 따로 개설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문학 교과서반은 고등학교 2학년 문학 교과서는 몇 종인지 아세요? 종수 2학년 11개 출판사에서 나와요. 그 11개 출판사에 나오는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5, 6월 2개월 동안 합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재작년에도 했었고. 근데 작년에 본격적으로 해봐서 아마도 교과서 학습활동을 11종을 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죠. 금년 5, 6월 달에 해본 경험이 있어서 다 하실 수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 인터넷에서 짜집기한 이광수의 무정의 예를 들자면 갈래 종류, 성격, 구성, 작가의 경향, 이런 핵심 정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활동을 공부하는 거예요. 학습활동. 분석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당연히 지문은 읽어주셔야 되고,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요. 읽어주세요. 그리고 학습활동의 교과서의 활동 과제에서 요구되는 대로 분석해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고, 그런 연습을 5, 6월 달에는 이제 문학 11종 교과서 가지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하실 분들은 미리 1, 2월 달부터 적용 연습이나 분석 연습을 좀 하고 싶다면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3쪽의 셋째 부분 바로 위에 부분에 둘째 강사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짜집기 핵심 정리는, 기본적으로 핵심 정리는 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지식으로. 다만 분석 능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수능 문제 푸시는 거예요. 수능 문제. 또는 수능 자습서에 딸려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문학의 공부 방법론은 분석 능력과 적용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근데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해설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요구되는 문제대로 내가 읽고 있는가를 자꾸 측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수능의 연도별로, 오늘은 2016학년도 수능 국어의 현대시 부분을 5문제를 30분 정도 풀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수능 문제를 한 번씩 이렇게 풀면 한 2, 3개월 정도면은 적용 능력과 분석 능력이 아마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아질 거예요. 이해하셨죠? 계속 문제 풀이를 통한 적용 분석 능력을 좀 키우시는 것이 지금 현재의 임용고사의 추세에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무엇을 하셔야 하냐면 일단은 교과서 한 종 정도를 어떤 교과서인지는 뭐 한 종 정도는 선택하시고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학원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원 과외 하기 위해서 뭐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한 종 정도를 택한다면 그냥 자습서도 좋아요. 어차피 자습서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한 종 정도를 선택하셔가지고 일단은 이걸 스스로 지문도 읽어보고 답 보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 과제를 그냥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수능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기출문제 모음집을 구비하셔서 하루에 5문제씩을 내가 문제를 푼다. 그냥 풀기만 하면 돼요. 다만 이제 풀기 위해서는 지문을 읽어봐야 되겠죠? 지문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읽어가야겠죠? 네, 그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럼 어느덧 적용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충해 드릴 것은 뭐냐면 그 적용하거나 분석할 때 요구되는 도구인 개념을 1, 2월 달에 이제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넘기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금년하고 작년 두 번에 걸친 시험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출문제의 활용은 높습니다. 지금 현재 임용고사의 문제에서 기존 기출문제의 활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존 기출문제를 좀 보더라도 출제의 방향이나 논점은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출문제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이 뭐냐면 보통 기출문제를 학습할 때 예를 들어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09학년도부터 13학년도까지가 1차 객관식, 2차 논술형이었는데 그때는 객관식에 3번 선택지, 그래서 선택지를 이제 정답을 고르는 연습을 하고요. 또 2차 논술형에서는 쓰는 연습을 해요. 근데 그렇게 정답을 구현하라고 하는 것이 기출문제 공부가 아닙니다. 그게 기출문제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정답의 도출에 급급하지 말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이 뭐죠? 라고 하면 그 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지식들이 있어요. 그 지식들을 내가 알고는 있는가 이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해야 할 지식들을 알고 있는가를 판단만 하면 기출문제 공부는 다 한 거예요. 그 다음 기출문제를 또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뭘 알아야만 기출문제를 풀 수 있지, 내가 뭘 알아야만 기출문제를 볼 수 있지 하면서 기출문제 자체를 접근하는 것을 5, 6월 혹은 7, 8월 달로 넘기고 지금은 알아야 돼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한 방향타 또는 뭐 등대의 역할이거든요.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없는 채 지금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쭉 7, 8월까지 미뤄두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7, 8월 혹은 5, 6월 달에 가령 대학교 4학년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 4, 5, 6월에 교생 실습을 나가요. 그죠? 1, 2월 달에 수업을 듣고 나서 3, 4, 5, 6월은 빈 진공 상태가 되고 그 진공 상태에서 내가 기출문제 5, 6월 달에 봐야지 내가 뭐 공부한 것도 없으니까 라고 했지만 실은 1, 2월 달에 공부했던 내용이 3, 4, 5, 6월 진공 상태가 되면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다시 이제 5, 6월이나 7, 8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 기출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1, 2월 달에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게 되죠. 결국엔 기출문제를 언제 보냐? 보지도 못하고 가요. 그래요. 기출문제를 먼저 보지 않으면은 미뤄두면은 나타나는 사태예요. 그래서
먼저 같이 보셔야 한다. 몰라도. 왜냐하면 정답의 도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출문제는 요 지식이나 이론을 근간으로 했군.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 기본 이론반 수업에서는 그냥 기출문제 바로 봅니다. 수업 시간에 바로 봐요. 수업 시간에. 뭐 대화, 뭐 자아 개념과 자아 노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론적인 지식들을 쭉 자아 개념이라든가 자아 노출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고 이론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설명했다면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기출문제로 나왔는지 11학년도 그 다음에 올해도 자아 노출이 나왔죠. 올해 17학년도에 기입형 1번 문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걸 바로 확인해요. 바로. 그러면 이렇게 1, 2월 기본 이론반 수업을 하면서 기출문제를 본다면 다 못 봐요. 다 못 보지만 적어도 필수적인 것들은 일단 보고 가요. 그러면 이걸로 기출문제를 다 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3, 4월에 교육과정을 하면서 또다시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 교육과정을 예를 들면 자아 개념, 자아 노출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소개하면서 자, 이것의 근간이 됐던 기출문제 또 한번 봅니다라고 하면 한 달 반이나 2개월 정도 지나서 또 그 기출문제를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내가 아는 만큼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뭐 한다고요? 보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의 지식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계속 반복해 주시면 1, 2월 달에 기출문제를 봤던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자아 노출이나 자아 개념을 다룬 문제인데 1, 2월 달에 기출문제 처음 접했을 때의 그때 봤던 느낌하고 9, 10월 모고 때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성장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확실히 다른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이거 예전에 내가 기출문제 풀을 때 이 느낌이 들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은 성공한 거예요. 그 시험은 성공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존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방법은 정답의 도출에 연연하지 말고 그 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지식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는 한 번만 볼 것이 아니라 1월부터 모국 최종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출문제를 봐야 한다. 제가 제 수업을 금년에 들으셨던 분들은 몇 번 보라고 해요? 같은 동일한 기출문제를 몇 번? 10번씩 보라고, 10번. 자동화되는 수준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형성평가로 또 나옵니다. 근데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출문제를 그 이전 주차에 예를 들면 5개의 기출문제를 다뤘다면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변형시켜서 형성평가로 문제를 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절대적인 학습량의 확보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24시간 가운데서 공부 시간은 몇 시간 차지해야 돼? 8시간 자고요. 네, 수면 시간 빼놓고. 밥 먹고, 그 다음에 그냥 혼자 딴 생각하고 인터넷 뒤지고 하는 시간 8시간 빼면 최소 8시간은 공부하셔야죠.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8시간이에요.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8시간. 정말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일 한번 앉아 있는 시간 8시간이 아니야. 앉아서 공부만 하는 시간 8시간이라면 그거 합격할 수 있어요. 그걸 1년간 하는 거예요. 1년간. 이게 어려운 거죠. 임용공사가 어려운 이유는 2주 동안 공부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뭐 대학의 학부시험처럼 그냥 벼락치기로 뭐 해결될 것이 아니라 1월부터 최종 마지막까지 하나의 스타일이 꾸준하게 지속된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그 안에는 친구 결혼식도 참여해야지, 그 다음에 교생실도 가야지, 그 다음에 엄마가 생일 파티 한다고 3박 4일도 같이 가족끼리 여행 가야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남자친구하고 싸워가지고나 한 달 동안 지금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모든 최악의 상황들을 모두 다 견뎌내고 앉아서 8시간을 홀로 공부량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같은 8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 4학년생들 이외에 내가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좀 벌어야 해요. 그러면 매주마다 이제 뭐 하루에 학원 강의를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 시간이 확보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 시간이 최소 공부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죠. 그러니까 1시간에 2시간 양을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정말 올인해서 내가 공부한다라고 하면 앉아서 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최소 공부 시간은 8시간 정도를 확보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를 해야 한다. 뭐 기간제 하신 분도 합격하시고 딱 연수원 가보시면 알아요. 반반. 초수생 반, 그 다음에 장수생 반. 반반이에요. 초선들은 어떻게 합격했죠? 절대적인 공부량이 과연 있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또 기간제 하신 분들이나 학원 강사 하시고 장수생들은 어떻게 합격했죠? 물론 공부량이 많으셔서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정말 뭐 기간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매일매일 못해요. 인강 끊어놓고 1, 2월 달에 7, 8월까지 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실제 그렇죠. 그래서 공부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확보됐다면 그걸 꼭 지키려고 해라. 내일부터서 그것을 좀 몸으로 좀 체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앉아서 8시간을 학습하는 그 어떤 뭐랄까 훈련을 좀 하셔야 되고, 그게 1, 2월 달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1, 2월 달이 아마도 힘들 거예요. 힘듭니다. 낯선 개념적인 이론적인 지식도 많이 나오지만 한편으로 내가 공부 스타일로 내 몸을 바꿔줘야 되니까 한 번도 8시간 동안 앉아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제 학원 강의 수업 시간이 10시부터라면 여러분들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 적어도 7시 반 정도 일어나가서 제 딸 보니까는 머리 감고 뭐 하고 하는데 1시간? 그 다음에 여기 하고 하면 1시간 반? 그 다음에 밥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드라이 하면서 밥 먹고 그냥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는 먼저 일찍 일어나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럼 8시 반에 일어나서 10시에 오면 형성평가 이제 보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몇 시까지 제가 수업을 하냐면 6시. 근데 삘 받으면 6시 반, 7시 반이래요. 그럼 그 10시간 정도를 지금 여기에 앉아서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체화시키는 연습을 좀 하신다라고 생각하세요. 공부량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그런 훈련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내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왕 임용시험을 지금 치르고자 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7, 8월, 9, 10월 달 또는 빠르면 5, 6월 달 돼보시면 알겠지만 체력이 바닥나요. 네. 지금은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으로 동기부여가 돼요. 석탄을 막 여기서 막 지금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자 앞으로 선생님이 가자고 그랬어. 그러면 잘 따라와요. 잘 따라오는데 2월 초순, 2월 중순 되게 되면 나는 저기 있고 여러분은 저기 있고, 그리고 이제 5, 6월, 7, 8월 가게 되면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한약, 자신에게 맞는 한약, 홍삼 뭐 비롯한 한약을 일단 지어 먹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운동, 체력을 일단 길러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일반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5 쪽에 나와 있는 건지 이제 마무리 좀 지을게요. 1, 2월부터 9, 10월까지의 이건 재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1, 2월은 3학년 겨울방학인데 최대의 학습 시간을 확보해서 국어교육론 기출분석과 문학교육론의 기출분석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다음 3, 4월은 중간고사 등 학교 강의와 교생 실습이 있고 또 5, 6월 달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있고, 그래서 교생 실습 및 학교 강의로 인한 학습 중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주의사항이고, 이때는 만약 직강에 참여하실 수 없으면 인강이라도 들으시고 인강을 어떻게 해서라든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돼요. 잘못하면 3, 4월 인강이 5, 6월로 넘어가게 되면 5, 6월 인강을 7, 8월에 듣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7, 8월에 핵심 정리 및 문제풀이를 듣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공백이 또 생겨서,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9, 10월 모고를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계속 밀리게 되니까 인강을 만약 3, 4월이나 5, 6월 달 교생실습 기간에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들으려고 하세요. 억지로라도 이해도 안 가고 집중도 안 되고 하더라도 선택을 하셨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는 하셨죠? 그리고 이제 직강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직강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야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왔다면은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진도를 따라가는데 소위 말해서 장의존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장의존형이신 분들은 일단 직강을 억지로라도 선택하셔서 일부러라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 결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지각하면 두 번 지각하고 세 번 지각하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형성평가 시간을 지켜가지고 빨리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그걸 1년 내내 지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 3, 4, 5, 6월 달에 인강으로 전환을 하신다면 정말로 마음 먹고서 이걸 연장하거나 또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연기시키면 절대 안 되고요. 이해하셨죠? 어차피 이 시험은 1년을 하건 2년을 하건 3년을 하건 저는 똑같다고 봐요. 똑같다고 봅니다. 최대 공부 시간은 1년이에요. 딱 1년이 적합해요. 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왕 선택하셨다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1, 2월하고 7, 8월은 거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1, 2월에 아마 노량진에서 직접 직강을 듣는다라고 하면 교육학도 직강 듣을 거예요. 맞죠? 1, 2월 교육학. 그러면 월화는 교육학을 들어요. 그리고 제 수업에 종합반을 선택하게 되면 목금을 제 수업을 들을 거예요. 수요일은 중간에 비고. 그러면 숨 쉴 수 있는 그래도 요일이 있구나. 근데 그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했던 교육학을 복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 목금 수업을 듣고 나서 토요일날 수업이 또 들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일요일날 이제 겨우 짬이 나는데 종교 행사 참여하신 분들은 오후에 이제 시간이 짬이 나요. 그런데 이게 일요일 오후에 앞에 했었던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학원 수업을 전부 다 복습해야 되니까 무지 이거 촉박하죠. 쉴 틈이 없어요. 그냥 학원 다니느라고 바빠요. 복습을 하지 않으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되고 이 패턴이 7, 8월도 동일하게 돼요. 7, 8월도 동일하게 월요일, 화요일 날 여름방학 시즌이죠. 그때 동일하게 이 패턴이 나가요. 다만 1, 2월하고 7, 8월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7, 8월 달에 동일하게 저는 교육학 듣고 전공 듣고 해서 정신없이 가지만 이미 배웠던 거예요. 7, 8월 달에는. 그죠? 1, 2월 달에는 이미 배웠던 게 아니에요. 처음 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이거 버겁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7, 8월 달은 버겁다 하기보다는 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다. 근데 1, 2월하고 느낌이 똑같아. 이런 느낌은 들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 2월하고 7, 8월은 동일한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7, 8월부터 9, 10월 모고 그다음에 실전 시험까지는 쭉 한 번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그다음에 하반기 7월부터 그다음에 12월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패턴은 똑같으나 1월부터 6월까지가 훨씬 더 촉박한 건 사실이에요. 압박감이 많이 들고 7, 8월부터서는 이미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했다면은 안정감이 있는 거고 도중에 3, 4, 5, 6월 달에 공백이 생겼다면 7, 8월 달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무지 이제 7, 8월이 1, 2월하고 동일하게 압박감이 들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때 잘 보내야만 하반기 때 안정감이 든다. 이해하셨죠? 아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쪽에 절대 학습량을 확보한 후 이를 기본으로 하여서 그 다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감 또는 뭐죠? 효능감 또는 뭐죠? 마인드의 문제 플러스 그 다음에 뭐죠? 중고 대학 학부 시절의 지식.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요? 지나가 버린 과거의 경험이고요. 플러스 뭐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등의 요소가 결합하면 합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세 가지예요. 마인드, 그러니까 절대적인 학습량의 확보, 그 다음에 마인드, 그 다음 학부 시절의 지식과 능력, 그 다음에 운. 근데 이미 학부 과정에서 지식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어서 되돌릴 수 없는 거고 운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요. 분명 작용을 해요. 그럼 학원 강의는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 절대적인 학습량 이쪽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인드 이쪽이고요. 하지만 마인드는 주관적인 것 측면이 많아서 제가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정적이어 버리면 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맞죠?
학원 강의는 4가지 요소. 절대적인 학습량, 그 다음 마인드, 그 다음 지나가 버린 지식, 운. 이 4가지 가운데 첫 번째 것에만 해당됩니다. 아셨죠? 그러므로 내가 1년 동안 시험을 치르고 나서 내가 1년 동안 학원 강의를 왜 들었는가? 학원 강의 무용론.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4가지 요소 가운데 무엇에만 해당된다고? 절대적인 학습량에만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마인드의 문제는 학원 강사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또 지나가 버린 학부 시절에서의 여러분들의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을 제가 키워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1년 동안 어떻게 그걸 키워요? 예를 들자면 독서 능력이 천차만별이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형성평가 본다고 해서 새로운 지문을 주면 어떤 분은 문단의 핵심 내용들을 잘 찾으면서 필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데 반해서 어떤 분은 시간이 많이 주어져야만 지문을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중고등학교, 대학 학부 시절의 독서량이에요. 이걸 어떻게 1년 동안 키워갈 수 있는지 이건 아니에요. 학원에서는 줄 수 없는 거예요. 운도 마찬가지고. 올해 아홉수는 없으시죠? 다들? 저는 좀 믿고 있는 편인데요. 아홉수란 뭐죠? 좀 안 좋은 거예요. 뭘 하더라도 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막 쪼개지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없죠? 올해 내년에 토종비결 신년 운수를 한번 보시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서를 찬대요 라고 하면 그 문서는 합격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학원 강의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시의 문제지. 맞죠? 마인드의 문제, 지나가 버린 과거의 지식, 그 다음 운은 학원 강의로서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 강의에서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개론서 읽거나 교육과정 해서 읽거나 교과서 혼자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그 개론서 보는 방법,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적어도 한 10여 년간 임용고사를 지금 강의를 했으니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공부해야 할 내용을 그냥 1년간 압축해서 준다라고 하는 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고 학원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국어교육론에서 좀 전공자이기도 하고 문학교육론은 교육과정을 그래도 좀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 물론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이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임용 수준에서의 국어교육론, 임용 수준에서의 문학 작품 분석론은 제가 그나마 조금 유경험자니까 유경험자의 효과적인 공부 방법론을 가지고서 하면 3년 공부할 것을 1년 안에 압축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일단 제 설명회를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총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오늘 설명회를 들으러 온 목적이나 목표를 확실하게 파악하자.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 그리고 이제 학습 방법은 현행 임용고사의 그 방향이 적용과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적용과 분석을 위한 연습이 따로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1, 2월 기본이론반의 지식의 암기와 내면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거나 분석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것을 교과서를 선택하든 아니면 수능 문제를 선택하든 자율학습이 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월은 주로 복습, 제 수업에 대한 복습, 그리고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매일매일 수능 문제 풀기 또는 매일매일 교과서의 학습활동 보기. 그리고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보기 힘드신 분은 5, 6월 달에 제가 교과서 반을 개설하니까 그때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지금은 수능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형성평가를 통해서 계속 적용 능력과 분석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절대적인 공부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스터디 플래너를 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아침에 무엇을 어떤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공부를 할 때는 어떤 교재로 몇 페이지를 몇 분 안에 보는가를 꾸준하게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기록이 한 3, 4개월 정도 계속되게 되면 이제 자동화되어서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국어경로 화법 펼치고 저녁에 잠잘 때는 문법의 용례를 펼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야만 되니까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셔서 자신의 하루의 공부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항상 체킹하고 자기 점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학원 강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고요? 혼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공부할 수 있는 공부량을 1년간 압축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고 같이 학습해 나간다. 이해는 하셨죠? 하셨죠? 감사합니다.